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4시간 인공지능 IT 관련 중원 밀착 취재하는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공지능의 매서운 성장으로 올해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월부터 이 구간이 1685불이죠. 여기서 이 구간까지 15,956불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49%의 이 상승 흐름이고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 덕분에 올라간 거죠. 챗 GPT를 시작으로 바드와 스테이블 디퓨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지만 주가의 선 반영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고, 근데 또 이게 아셔야 될 게 현재 인공지능이 주도한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함께 상반기에 상승이 있었던 주가에서는 하반기에 하락이 상고하져 나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이유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시 언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사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QQQ 같은 경우는 196%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대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상승 흐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주의 중심으로 올라간 흐름이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어닝으로 S&P 500 지수보다 더 높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이 낙스닥 상위 빅테크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가 방향을 볼 때 인공지능 분야를 알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매출액이 나오게 된 게 인공지능들이 연산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한 GPU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과거에는 구현이 불가능했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이 인공지능들이 일을 할 때 효율이 증가하고 이제는 관련 논문들이나 전문 분야에서도 사용을 가능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로봇과 연계해서 물류 로봇이나 간단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단순 반복 작업까지도 가능하게 된 건데요. 다만 인간을 대체할 만큼의 기술력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지수는 거품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한번 분류해보고 매크로 분석을 함께 하면서 하반기는 왜 내려갈 것이고, 내려갔을 때 인공지능에 관심 가져봐도 될지 이런 부분도 알아볼 텐데요. 자, 인공지능 분류를 한번 해봐야겠죠.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인공지능과 다음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초인공지능의 이 3단계 과정인데, 자, 감 잡으셨겠지만 현재 도달한 단계가 이 일반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이 데이터 토큰을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자, 학습된 인공지능은 이 멀티모달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환해 주거나 다양한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내주기도 합니다. 로봇과 연계했을 때는 건물 내에 있는 물건을 운반해 주거나 서빙을 해주기도 하고, 산업으로 보았을 때는 물류 로봇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을 만큼 이제 단순한 일거리나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해주는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다만 아직까지는 이 범용 인공지능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SF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이런 감정을 갖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범용 인공지능은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주가의 평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100 상위 기업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테슬라가 68배, 마이크로소프트 32배, 엔비디아가 198배로 특히 올해 3배가 올랐던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대까지 근접한 수치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3%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이 당시 시장의 유동성이 한번 줄어들었고, 올해 6월에 부채한도 증액과 함께 시장의 빅테크가 주도한 반등장이 온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높아진 금리로 다방면에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하고 은행도 함께 강등 조치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폭이 크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와 네 번째 채권 위기, 그리고
다섯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식량과 에너지 부분이 있겠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 이 부분부터 보면은 근 10개월간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은 2108조 원 규모로 정부의 지출 증가 그리고 세금 징수가 원활하게 거치지 않아서 한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미국 재무부의 자금이 고갈돼서 증액을 한 건데요.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다 보면 또 다시 추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이 이런 지출 증가에 따른 신용 저하인 건데, 미국은 총 4경 1천조 원의 돈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이 지금 2경 원 이상이라고 하고요. 채권이 불안정한 게 신규 매수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외 중앙정부와 이자가 올라간 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도 불안정한 이슈들이 더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발생되었던 은행 4곳의 파산이 미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에게서 자금 조달로 한시적으로 위기를 면한 모습인데요. 다시 다른 은행들에게서 은행 위기설이 돌고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사용용 부동산 문제죠. 공실률은 현재 18.7%로 올라갔고요. 미국 사용용 부동산의 가격 증감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연체율 지표 또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대출 규모가 2,600조 원 규모로 높아진 금리에 따른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 민간 부분 대출 문제인데요. 카드값 포함된 자료이고요. 가파른 폭의 상승 흐름을 지금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학생들 학자금 대출 빚을 모두 탕감해 주면서 이 규모도 이 40조 원 규모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금리와 물가 모두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채에도 위기가 연쇄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건데, 만약 금리를 낮추고 채권 수익이 떨어지거나 또는 사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돼서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신뢰 저하로 채권 매각이 단행되고 미국 정부에서 다시 재매입을 통해 악순환이 펼쳐지는 이 부채 스파이럴이 발생되면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데요. 올해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가 뜨거워져 작황 또한 나빠지고 있고, 특히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 불안정 또한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로는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넘어선 이 수요 증가가 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가 원유를 100만 배럴 감산하면서 이런 감산 조치 또한 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식량과 에너지 부분에서도 과거 10년 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가정하에 미국 과거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위 그래프는 S&P 500으로 1970년도부터 1980년도의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서도 이 베트남 전쟁, 이거는 베트남 전쟁은 1964년도부터 이어졌죠. 그리고 미국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통화 발행과 이제 신뢰 저하 때문에 이제 금태환제가 폐지가 되기도 했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달러 너무 많이 발행돼서 의심되는데 하면서 금 다시 돌려줘 하게 되면서 이제 금 탄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물가 상승이 동반되었는데요. 10년간의 박스 기간이 존재했고요. 이 구간이 1차 오일 쇼크 구간인데요. 이때는 큰 폭의 하락세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1980년대 이 부근에 폴 볼커 당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 가까이 올리면서 물가가 잡힌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높은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부채 축소가 단행되었습니다. 아래는 나스닥 차트고요.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내려온 주가에서 한 차례 이제 반등 흐름이 연출되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문제가 터진 이후로 주가가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채가 과도할 때는 레버리지는 큰 독이 되어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어요. 결국 현재 직면한 건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 높은 생산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게 이 연착륙의 포인트인데, 다만 증시도 다시 한번 높게 올라오면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착륙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우려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평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큰 동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추후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어서 소식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